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거래량이 평소보다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또 상승세를 모두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시장은 콜럼버스 데이로 채권 시장은 휴장했습니다. 다만 주식 시장만 개장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거래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S&P 500 또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자, 대형 은행주들의 발표로 시작된 실적 시즌, 실적 기대감에 증시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아있는 현금 다 태워서 훨훨 태우자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다우 43,000, S&P 500, 또 2거래일 연속 최고치죠. 엔비디아도 4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40달러 다시 또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코스닥은 2,600선 언제 넘나 싶었는데 2,620선까지 회복이 됐고요. 또 오랜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줬고 기관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금융주가 강세를 보여줬고 이 가운데 삼성전자 최근에 나홀로 겨울로 있었는데 어제 또 오랜만에 2% 넘게 상승하면서 6만 원대가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도 어제 흐름이 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1,360원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환율 흐름 타기를 통해 달러와 엔화 등 주요 통화 흐름과 현재 시장 상황에서 유의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실적 시즌 맞아 뉴욕 증시 들뜬 분위기 이어갑니다. 좋은 성적을 기반으로 지수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간밤 3대 지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0.47%, S&P 500은 0.77%, 나스닥이 0.87% 올라줬습니다. 특히 다우는 사상 처음으로 43,0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미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 데이를 맞아서 평소보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보시면 M7 중에서 아마존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는데요. 애플이 1.65% 상승, 특히 엔비디아가 2%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애플의 뒤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데요. 매출의 20% 넘게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출이 내년에는 30% 증액한 5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는 투자 회사들의 전망과 수급적인 요인도 겹치면서 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은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진행될 동안 이 법원 명령 중단을 요청했다는 소식에 1%대 강세 보여줬고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허리케인과 또 미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트래픽이 4% 감소했다는 소식에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흐름 이어가면서 0.08% 소폭 상승했고 주가가 급락했던 테슬라의 경우에는 0.62%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장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대부분 나왔고요. 이 밖에 중국 기업들은 대체로 하락했고 이 섹터 중에서는 기술주와 유틸리티 섹터가 가장 성적 좋았고 에너지 섹터가 가장 부진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엔비디아의 강세로 랠리가 이어진 건데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4배 가까이 많을 정도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좋습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 평균치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락 전망은 14주 연속 역사적 평균을 하회한 20% 정도에 그치는 등 낮은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강한 낙관론 때문에 호재 위주로 반영하는 것이 최근 시장의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전 3주에서 4주 동안은 변동성이 일부 회복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이 투자 심리에 대해서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금리가 낮아지고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란 기대에 쏠리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기가 성장하는 가운데 정책금리가 하락할 경우 주식시장이 강하게 상승했던 사례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가 9월처럼 큰 폭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경제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걸 시사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둔화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경제 지표는 엇갈린 결과 보이고 있죠. 일례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약간 높았지만 반대로 9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상반된 결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지표 혼재된 신호 보이고 있지만 올해 3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3.2% 수준으로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미국 경제가 견조할 것이라는 데이터들 위에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까지 얹어져서 시너지가 나고 있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 기업 가운데 현재까지 약 30개 기업이 3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이들 매출은 예상치를 약 5% 상회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지난 주말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펙이 올해와 내년 전 세계 석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또 중국의 석유 수입이 5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발표가 유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7달러 선에, WTI는 배럴당 73달러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적 시즌 초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이 랠리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파운드리 선두 굳히기에 여념없는 TSMC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3분기 순이익이 40% 급증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92억 7천만 달러, 우리도 12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에 월요일장 TSMC의 시가총액은 장중 한때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사측 역시 3분기 매출이 기대치를 훌쩍 넘는 31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만큼 오늘 17일 발표될 세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고요. 세계 곳곳으로 생산 기지를 늘려나가고 있는 거침없는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 3개 공장에 65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에 더해 지난 8월 유럽 첫 거점인 독일 드레스덴에 109억 달러의 규모의 공장을 착공했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럽에 AI 반도체에 초점을 맞춘 더 많은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내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거리를 더욱 벌리는 모습입니다. 어도비가 생성형 AI 모델로 구동되는 인공지능 동영상을 선보였습니다. 밤사이 세계 최대 규모의 크리에이티브 컨퍼런스 어도비 맥스 2024를 열고 다양한 AI 기술들을 선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현장의 관심은 단연 동영상 AI 모델인 파이어플라이에 쏠렸는데 머릿속 상상한 장면을 텍스트로 입력하자 단숨에 영상이 만들어지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미지를 업로드한 뒤 특정 상황을 명령하면 사진이 다큐멘터리 속 한 장면으로 재탄생하기도 하고요. 영상과 영상 사이 공백을 앞뒤 흐름에 맞게 알아서 채워주는 생성형 확장 기능도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어도비가 새롭게 선보인 기능들은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 누구나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기술을 선보이고 시장에 큰 호평을 받았었는데 이번 비디오 AI를 통해서도 이 포토샵으로부터 시작된 창작 맛집의 자존심을 다시금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워런 버핏이 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들여다보죠. 최근 위성 라디오 회사 시리우스 XM 홀딩스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는데요. 지난 9일부터 3거래일간 360만 주 8,700만 달러치를 사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보유량은 1억 주를 넘기면서 지분율은 32%까지 확대됐습니다. 버크셔는 지난해 12월 리버티 미디어와 시리우스가 추적 주식을 시리우스 XM 홀딩스와 통합하는 계약이 발표된 이후 올 들어 지분을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의문점이 드는 건 시리우스 XM은 월가에서도 그닥 크게 주목받는 종목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팩셋에 따르면 시리우스 XM을 커버하는 14명의 애널리스트 중 매수 등급을 준 사람은 5명에 불과합니다. CNBC 역시 이번 거래가 워런 버핏의 주도로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며 후계자 후보로도 꼽히는 테드 웨슐러와 토드 콤스의 선택일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나 버크셔가 미디어 기업에 투자를 단행한 건 2년 전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마지막으로 당시에도 큰 손실을 봤었는데 버핏의 또 다른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2년 전 실수가 반복될지 주목됩니다. 어닝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월가 분석가들과 CEO들의 전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예측치를 줄곧 낮추고 있고 기업들은 강력한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은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약 16%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면 월가는 같은 기간 3분의 1 수준인 전년 대비 4.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랠리를 주도한 애플과 엔비디아 등 매그니피센트 7의 이익 증가 속도가 약 18% 수준으로 2분기에 36%보다 절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최고 주식 전략가는 분석가들과 기업의 예상치 갭이 비정상적으로 큰 것은 기업들이 기대치를 쉽게 뛰어넘을 것임을 시사한다며 마진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분석가들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S&P 500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22% 상승해줬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1% 넘게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어떤 업종이 증시를 끌어올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최신 AI칩 블랙웰의 1년치 분량이 완판됐다는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같은 보도를 내놓은 미국 IT 전문 매체 톰스 하드웨어는 지금 블랙웰을 주문하는 신규 고객의 경우 내년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이는 H100과 H200 호퍼칩이 출시될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마존 웹서비스와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향후 1년간 엔비디아가 TSMC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블랙웰을 사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견고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안도감에 반도체주가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또 한편 한동안 부진하던 삼성전자는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반도체주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PSK홀딩스가 7.77%, 한미반도체와 마이크로투나노가 3% 넘게 올랐습니다. 또 이어서 삼성전자는 2.53% 오르면서 6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도 0.81% 올랐습니다. 한동안 박스권에 머물렀던 은행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둔화 우려가 제기됐던 미국의 은행 업종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지난 11일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등 은행주들이 기대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주 전반에 대한 호실적 기대감이 높아지자 국내 은행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됐습니다. 또한 밸류업 기대감이 커진 것도 은행주의 상승 탄력을 더했는데요. 국내 금융주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주 환원 정책을 담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도 함께 밝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이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KB금융은 6.46%, 하나금융지주가 4.59% 올랐고요. 우리금융지주와 제주은행이 각각 3.96%, 2.9% 상승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효과가 이어지면서 출판주에 이어 제지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관련 책 주문이 몰리면서 인수용지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로 현재 교보문고와 예스24 등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한강 작가의 책이 80만 부 넘게 팔렸고요. 도서관 대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강책 판매는 이번 주 중 100만 부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따른 서점가 특수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한강 작품의 외서 판매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한강 아버지인 작가 한승원 책 판매도 같은 기간 110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연이틀 들썩이고 있는데요. 한국재즈는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무림 SP는 13.58%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무림페이퍼도 8.92%, 또 한솔재즈와 해성산업이 각각 4.85%, 3.13% 뛰었습니다.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긴장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자 방산주들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이후 국경선 부근 포병여단에서 사격 대기태세를 지시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대해서 재도발 확인 시 즉시적으로 적의 특정 대상물들을 타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로 인해 무력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각급 부대들이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군 당국은 북한의 혹시 모를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경계와 화력대기 태세를 격상한 데 이어서 만약 북한의 도발이 발생한다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하겠다면서 위협 수준을 높였습니다. 이같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콤은 21.93%, 스페코가 18.59% 급등했고요. 빅텍은 7.31% 올랐습니다. 또 그 밖에 대성 하이텍과 퍼스텍이 4%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가 단숨에 2620선을 회복했습니다. 결국엔 우리 시장 외국인의 좌지우지 되는 건지 어제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쉬운 흐름을 보였던 우리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시장 이제는 상승 추세를 보일지,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전일장부터 복귀하시죠. 어제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은 약보합이었습니다. 코스피 1.02% 올라 2623.29포인트, 사흘 만에 2600선 재안착에 성공했고요. 코스닥은 0.09% 약보합으로 770.26포인트였지만 장중 내내 하락했다가 약보합까지 오르며 장을 마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마무리였습니다. 시장 주도주인 반도체 쪽이 좋았고 외국인이 선물을 대거 사들인 영향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에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 대거 팔아치웠던 외국인이 어제는 778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기관이 3,241억 원 사자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개인만 홀로 4,398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정반대 분위기였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510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44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 홀로 1,072억 원 사자세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반도체 투톱이 모두 올랐고 최근 주력 업종이었던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은 부진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2.53% 상승하면서 6만전자 타이틀을 3거래일 만에 회복했습니다. 종가 6만 8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0.81% 상승해서 18만 7,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TSMC 3분기 매출의 호조에 이어서 엔비디아 AI칩 블랙웰 예약 판매 완료 호재가 이어진 영향이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오늘도 우리 시장에 반도체주에 좋은 영향 줄 수 있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17% 추가 상승했고 KB금융이 6.46% 크게 올라서 97,200원이었습니다. 미국 은행 호실적과 밸류업 기대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과 셀트리온, 기아, 포스코홀딩스 등이 1% 내외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대표주가 모두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알테오젠이 1.94% 반락하면서 37만 8,500원이었고요.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2.76% 추가 하락했습니다. HLB도 6.34% 또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6만 8,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 밖에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 제약 등도 각각 1.7%, 3%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피부 미용기기 업체인 클래시스가 1.54% 상승했고요. 휴젤이 6.85% 큰 폭의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미국 보톡스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것이었는데 종가는 27만 3천 원이었고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리노공업도 1.2% 강세였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기준 달러 기준 6원 40전 오른 1,355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로는 2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수급적인 요인이 환율의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후에 야간 거래에서는 환율이 유로화와 위안화 약세 영향을 받으면서 한때 1,360원 선도 상회를 했었는데요.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여교환율은 소폭 내린 1,358원 수준이었습니다. 오늘도 외환시장 추가 상승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국내 증시가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주가 생각보다 부진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반도체 외의 대안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제는 은행주로 장바구니를 채우는 투자자들이 생기면서 은행주가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금융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밸류업과 실적 기대감이 모두 존재한다는 평가인데요. 하나증권은 대형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이 대체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고 또 금융주의 밸류업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질 전망이라며 금융주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탑픽으로는 KB금융과 하나금융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BNK금융을 꼽았는데요. KB금융은 주주 환원율의 로직을 정확하게 제시할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이 단기간에 50%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을 했고요. 하나금융은 추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발표할 수 있다며 주주 환원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금융주들은 외국인의 러브콜도 계속되고 있는데 다시 뛰는 은행주들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 확인하시죠. 오늘 밤에 개장하는 뉴욕 증시에서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은행들이 또 실적을 공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은행주들,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 기대감을 연이어서 이어받을 수 있겠고요. 오늘은 제약 바이오 섹터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파멘 바이오 이노베이티브 파트너십 데이가 열려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술 거래에 큰 장이 열리겠고요. 또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가 국내 출시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곡물과 사료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방해를 목적으로 흑해 항구 인프라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어서 전 세계 곡물 가격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관련주들 오늘까지 강한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다우와 S&P 500이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고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주도 날아올랐습니다. 우리 시장도 훈풍을 이어받아서 박스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지금 지정학적으로 남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 뉴스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좀 다우지수는 43,000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S&P 500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힘이 굉장히 좋네요. 힘이 좋죠. 예. 예, 그렇죠. 그러네요. 43,000 넘었고 다우. 네. S&P 500 5,800포인트 넘었다고 했는 게 며칠 전인가? 그런데 벌써 5,850까지. 어제도 사상 최고치. 어제도 사상 최고치. 네. 유럽도 금리 이번 주 또 22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얘기하면서 가고 있고. 네. 유럽도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또 경기하고 주가는 다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역시 아직도 돈은 많다는 생각 들고
대부분 주요 종목들도 이렇게 차트 한번 훑어보면은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대부분이 뭐 맥도날드 무슨 뭐 등등 할 것 없이 거의 다 전고점을 갖다가 육박했거나 살짝 넘어설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시장이 멈추질 않고. 그러니까 미국은 기업들 실적도 좋고 네. 경기도 좀 괜찮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예. 어제 우리 아침에 송재경 대표 가져오셨던 현금 보유 비중이 역대급으로 제일 낮다. 그러니까 다 투자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예. 들어가 있다 할 정도니까 그만큼 이제 투자 열기는 이제 강한 상황이고. 네. 어쨌거나 오늘도 우리 뭐 반도체 관련주 뭐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내친 김에 이제 우리 더 가져야 되겠는데. 어제 삼성전자 그래도 모처럼 열을 모처럼 했습니다. 올라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수급이 이제 왔다 갔다 좀 쏠리다 보면 또 이제 공백이 생기고 해서 2차 전지는 또 뭐 재료도 있고 해서 좀 부진했는데 또 오늘은 또 오늘의 장이 열리겠죠. 어제 소장님도 열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알아주시는 분은 우리 정민 앵커밖에 없으시죠. 타이 칼라 고르시느라고 좀 고심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효과 좋았어요. 좋았어요. 오늘도 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또 처음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부장님. 네. 우리 시청자분 또 저희 프로에서는 또 처음 뵙는데 네. IS 어떤 회사인지 잠깐 소개했으면. 일단 뭐 저희 회사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 재테크 투자에 대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주식, 부동산, 뭐 예. 채권, 코인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일단 주식 쪽에 조금 더 이제 특화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회사이니까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요즘 미증시는 뭐 굉장히 좋아요. 분위기도 그렇죠. 좋고 또 네. 미국 경기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네. 거잖아요. 예. 일단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 증시 좋다 좋은 건 네. 알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ETF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미국에 투자할 거라면 그냥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직접 투자. 사실 예. 이제 미국 투자와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좀 차이가 갭 차이가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벌어진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테슬라 혹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을 좀 촉발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마감한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사적인 신고가 그렇죠. 구간에서 랠리.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뭐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일단 그래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고 또 왕의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전자로 올라서면서 그 6만 전자의 유형을 한번 느끼긴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코스피 현물 수급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어제도 삼성전자 오르긴 올랐지만 장 막판에 결국 전기전자 외국인이 매도세로 좀 돌아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만약 이 부분이 다시 매수세로 좀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최근에 봤던 지금의 저점이 이제는 반도체 IT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가격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수급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간 차트 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 네, 저거 함부로 받다가는 손 베이겠다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면 충분히 뭐 들어갈 만도 하다 싶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또 위클리나 먼슬리 볼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 이유가 또 애매해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거라면 한 번에 좀 세게 나와줘야 그 안에서 좀 승부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좋은 결과를 얻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7만 전자 됐을 때, 6만 전자 됐을 때 여기가 저점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5만 네. 전자에 도달을 해서 예. 매수를 해서 수익 보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으셔야 될 게 네. 삼성전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삼성전자가 지금 HBM3E 8단이 아니라 12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플랜만 그냥 공유를 해주면 됩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고 예. 이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공개만 되면 사실 이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이미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꽁꽁 싸매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단독 보도를 통해서 자꾸 퀄테스트 통과됐다. 가능성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는 이걸 믿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 TSMC는 파운드리 비메모리로 저렇게 잘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데 네. 왜 삼성전자는 도대체 뭐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실적의 개선이 안 되고 있느냐. 그리고 실적의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저는 조금 어필을 해주셨으면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오만전자라는 오명을 좀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었을 때는 저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반발세를 좀 나타낼 수 있지만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사실 삼성전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질타를 받겠지만 삼성전자 5% 10%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반도체 소부장들은 15에서 20% 혹은 그 이상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만약 수익률 게임을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을 짜실 분들은 기준은 삼성전자를 잡지만 공략은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는 어때요?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오히려 또 올라갈 때 보면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거든요. 네. 일단 9월달과 10월달 예.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대략적으로 약 22%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럼 SK하이닉스는 22% 정도 못 올랐나? 아닙니다. 예. 거의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떨어지는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것뿐이지 그 이후의 흐름은 엔비디아와 거의 동조하면서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냐 저도 편을 나누고 싶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굳이 꼭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예. 둘 중에 누가 더 낫냐? 지금 당장은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더 낫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아마 상승 탄력은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밸류 체인에 걸려 있는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제 강할 가능성이 높은데 직접적인 밸류 체인 그렇죠. 기업들. 근데 예. 저는 쫓아가는 어떤 매매를 할 경우에는 다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단 지금은 5대5로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형주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쪽이 더 수익률 측면에서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참 이게 시청자분들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 게 저희가 또 출연한 요일에 따라서 패널분들 다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성향에 따라서 또 어떤 분들은 대형주가 좋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소부장이 좋다고 하시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도 나름대로의 그 투자 성향이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예. 예, 거기 맞춰서 또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들으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뭐 퀄컴이라든지 뭐 인텔 이런 것들은 좀 조정받고 나서 조금 이제 고개를 들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 퀄컴 간밤에는 좀 많이 오르죠. 많이 그렇죠. 올랐어요. 예. 네, 지금 대장주 엔비디아는 거의 이제 140불 목전인데 네. 그렇게 되면 전고점 열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막히면은 흔히 말하는 이중천정인가 싶고 맞아요. 지금 엔비디아를 어떻게 봐줘야 될까요? 일단 저는 미국 증시는 네. 약간 보이는 대로 보자라고 보이는 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리면 열리는 대로 보고 만약에 닫히면 닫히는 대로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지금 네. 여기서 이제는 윗골이 달릴 거야.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랠리에 동참을 못 합니다. 예단하지 미국 증시 말자 이 말씀이네. 기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예상을 하면서 먼저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할지 모르지만 글로벌 증시는 미리 예상을 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저는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워낙 좋은 호재성 뉴스가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꺾인다라고 하는 불안감은 있겠지만 그래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어떤 시간차 공격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올해 상반기에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모든 반도체 IT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예. 하지만 7월, 8월, 9월 아무래도 이제 AI 버블 논란이 나오면서 일단 가치 조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좀 시간차가 좀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장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폭발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하는 것도 저는 사실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꺾이지 않고 이 구간에서 잘만 버텨주면 그러니까 2등주, 3등주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이 따라 올라올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2등주, 3등주 안에 저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혹은 이제
그거와 관련된 밸류체인의 기업들도 이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올해 4분기까지는 적어도 실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만큼 관심 있는 종목이 또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간에 뭔가 시소 게임이 있는 것처럼 네. 좀 최근 주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간밤에 좀 테슬라가 반등하긴 했는데 사실 지난주 급락에 비하면 좀 다소 아쉬운 반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급락한 이유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테슬라가 사실은 2차 전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하락한 이유는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와서 하락했다라기보단 로보택시에 대해서 그래 너네들 기술 화려한 건 알겠어. 하지만 이걸 통해서 다른 경쟁사들 대비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론적인 부분에 명확한 가이던스가 없었어요. 아까 디테일이 없었다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이제 이 법적인 제재안을 풀고 완전 자율주행을 가지고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벌 건지 이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려함 속에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지금 보이지 않던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졌던 상황. 하지만 이제 이걸 2차 전지 전기차로 저는 확장을 해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의 조정을 테슬라에서 저는 찾다라기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 쏠림에 따라서 일정 부분 저는 쉬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통해서 급락을 했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QOQ 대비 굉장히 또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우리가 반년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전기차 이야기할 때 꾸준히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나아지겠지. 그럼 그걸 무엇을 통해서 볼 거냐? 테슬라의 인도량을 통해서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인도량이 시장 컨센보다는 그렇게까지 높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왔거든요. 아, 3분기 인도량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2차 전지 전기차 혹은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렇다면은 2차 전지도 뭐 네. 다 갈 수는 없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그동안 뭐 거의 다 이렇게 깊은 조정을 다 경험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반등을 갖다 기대하고 또 뭔가 들어간 진입 시점을 노리는 분들한테 네. 그래도 가려서 간다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일단 대형주를 보신다면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을 당연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다, 적게 올라간다 이 기준이 아니고 예.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는 그래도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보다는 이제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뉴스가 뭐냐면 벤츠사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벤츠하고. 그렇죠. 네. 근데 벤츠사가 처음부터 LG엔솔이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기업과 이제 하려고 했었다가 우회해서 이제 LG엔솔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 아, 여전히 2차 전지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은 중국보다 월등히 앞서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배터리셀 3사 중에서는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을 저는 원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여기에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 속도는 좀 느릴 수는 있어도 지금 필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미 대선과 함께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몇 가지 중에 저는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부분까지 이제 매출이 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가격은 충분히 우리가 천천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작은 종목을 보시면 저는 PNT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 쪽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캐즈민이 전방 수요가 뭐 부족하다더니 전기차가 안 팔린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가 많긴 많았지만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쌓여갔던 쪽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장비 쪽에서는 이제 PNT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전반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형주 쪽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나오시는 많은 패널분들이 네. 대형주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대형주는 방향계. 분양계로 삼고 이제 그것에서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해서 이제 투자할 만한 아이디어를 중소형주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그 안에서도 이제 내실이 좀 탄탄하고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률 게임에서는 중소형주가 더 손맛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건 확실하죠. 네. 뭐 삼성전자가 뭐 하루에 뭐 10%, 뭐 7, 8%, 10% 오른다는 뭐 기대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현실적으로 열어보면 네. 2, 3년 전부터 가지고 왔었던 2차 전지 당연히 저는 많이 손실권에서 물려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반도체도 사실 점차 하락하는 시그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급락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두 주도 업종에서 종목군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수익률적으로 보면 손실이 저는 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거를 타개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제 추가 매수도 자금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또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오히려 저점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보이는 쪽에 수익을 얻으신 다음에 기존의 종목을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기존 포트를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지금은 선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좀 많이 드려봤습니다. 섹터 쪽 잘 아시니까 좀 제약바이오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오늘 때마침 그 노보노디스크 네. 위고비가 국내 출시가 됩니다. 그렇죠.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좀 뭔가 탄력적으로 좀 시세를 내는 쪽이 바로 비만 치료제. 미국 그렇죠. 쪽에서도 뭐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가 흐름이 좋고 그리고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렇게 좀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 기다렸던 소비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위고비 국내 네. 출시. 저도 좀 맞아야 되거든요. 살이 자꾸 쪄가지고. 아니 딱 아담하이 좋으신데. 일단 근데 이제 우리나라 K 국장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좀 먼저 올라요. 근데 선 막상 반영이 된다. 이제 출시가 되면 또 이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은 하시되 공격적인 트레이딩은 다소 저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비만 당뇨하면 결국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펩트론이 가장 앞서 있죠. 네. 펩트론이 가장 앞서 있는 상황 속에 최근에 다소 좀 실망스러운 뉴스이긴 했으나 그래도 이제 플랫폼을 검토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는 사실 그래 스마트 대포 기술이 있냐 없냐 정말로 펩트론이 글로벌 빅파마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불확실성들이 많았는데 이번 공시를 통해서 그런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다 보니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네.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위고비의 출시가 과연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세로 뉴스로 작용할지는 봐야 되긴 하지만 저는 세로 뉴스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조금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건 이 위고비라고 하는 제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유통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블루엠텍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쪽도 무조건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블루엠텍이 만약 이걸 가지고 와서 팔았는데 마진율이 거의 제로 베이스라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시사하는 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루엠텍 같은 기업들은 지금 들어온다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들어와서 한 분기 지나고 나서의 실적을 보시면서 영업이익률이 높다면 저는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네.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살짝만 더 미국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이제 약간 눈길을 끄는 기사가 그 블랙스완 저자 나심 탈레브라고 이 양반이 또 비즈니스 인사이드에다가 기분 나쁜 얘기를 또 하나 올렸네요. 미국 증시가 미국의 투자 환경이 수십 년 내 가장 불안해가지고 투자자들은 주식 랠리에 환호가 있지만 어떤 시장 붕괴 가능성에 대한 해지를 좀 집중할 때다. 자,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심 탈레브다운 공포 마케팅인데. 붕괴라는 표현이요? 네. 저는 요즘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왜 총검술 있죠? 네. 총검술 갖다 이렇게 쭉 계속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익히는 과정에서는 조교들한테 구분 동작으로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찔러 할 때는 찔러만 가지고 이제 몇 번 하고 마가 할 때는 또 마가 하는데 지금은 좀 시장 접근을 구분 동작으로 즉 미국 대선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리고 일본 총선도 10월 27일인데 그렇죠. 그러니 선거 앞두고 여기까지는 어쨌거나 도망은 가지 말자. 네.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오늘 하나의 해답을 얻었어요. 미국 장을 가지고 예단하지 말고 그렇죠. 바람 부는 대로 네. 물결 치는 대로 맡기자. 네.
열리면 열리는 대로 내버려 그렇죠. 두든지 쫓아가고 네. 꺾인다 싶으면은 좀 주소. 줄이고. 네. 그런데 대선 후에 대한 어떤 비유는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미 대선을 앞두고 과거의 어떤 확률 통계를 좀 놓고 네. 보면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저도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11월 이후에 정말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저는 그 방향성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될 거냐에 따라서 다르다. 만약에 해리슨이 된다라고 하면 해리슨이 밀었던 쪽으로 비중을 해리스? 해리스가 이제 해리 승만 돼도 좀 덜덜할 해리스 것 승이 같은데 되면 니은 받침이 없어가지고. 네. 그쪽으로 비중을 확대를 하면 되고요. 네. 근데 만에 하나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네. 일단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왜?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중국과의 서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을 네.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 정말 힘들었고 저도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우선은 비중을 조금은 현금으로 저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개연성을 좀 보시면서 조금 더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신재생 쪽으로 한번 밀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당장에 뭐 풍력, 원전, 뭐 태양광 엄청나게 큰 전력을 끌어올 수는 없지만 바뀌지 않는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AI 혹은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같이 우리 지금 데이터 센터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거 걱정 안 해요.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돌릴 전력을 어디서 공급받아야 되는지 이게 지금 고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트럼프가 만약 된다면 일단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정도 확보를 하신 다음에 추가 방향성을 보고 저는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트럼프가 단점은 과격한데 네. 장점은 그 과격함 때문에 한번 밀어주는 산업은 시원하게 또 밀어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미국은 계속해서 좀 좋아요. 네. 이게 좀 대선 이후에도 좀 그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편이고 그럼 지금이라도 혹시 또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없으신 분들 좀 진입해도 괜찮은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 네. 그렇다면 또 어떤 섹터 M7 기술주 투자 여전히 유효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가장 위험한 질문인 것 같긴 그래요? 한데 보통 이제 위험해요? 강세장이라고 하면 미국은 아침에 제가 기사를 봤더니 5년 반 정도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해요. 강세장에 사이클이, 진입을 하면. 예. 근데 지금 올해가 딱 3년째 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절반 정도 지나온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강세장이라고 하면 지금만큼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라서 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무엇을 담아야 될지 굉장히 저는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선은 빅테크 기업들은 당연히 좀 포트에 넣어야 되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를 담을 거냐, 애플을 네. 담을 거냐, 메타를 담을 거냐 다르죠. 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 예. 일단 저는 메타 쪽에 조금 더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메타. 않겠나. 메타가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는 그 사이에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랠리를 펼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메타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 쪽에서 이제 매출도 굉장히 크고 예.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도 지금 사업성이 정말 빠르게 개선이 되는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관심을 보신다라고 하면 너무 엔비디아만 보시지 마시고 저는 메타라고 하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외 쪽에서는 일단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종목에 네. 대해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지금 사고 끌고 갈까 그거는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게 저도 이제 확정이 되면 네. 제가 다다음 주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아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국내 증시에서 금융주 왜 좋은 거예요? 사실 금융주만큼 무거운 종목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네. 딱 뭐 JP모건 웰스파고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금융주들이 움직이는데 금융주는 뭐 밸류업 기대감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KB금융이 왜 빠졌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예. 못 하겠고요. 예. 그렇죠. 네. 못 하겠고 또 이제 가장 강한 건 이 밸류업 지수 리스트에서 빠진 또 KB금융이 또 가장 강하니까 그러게요. 도대체 어떤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웰스파고라든지 이제 블랙록 그리고 이제 JP모건 이쪽에서 이제 워낙 좋은 지금 성과들을 내오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동조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작년에 이 은행주에 대해서 굳이 이제 부정적인 이유를 따지자라고 하면 이제 PF에 대한 좀 부담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또 이제 PF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지금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쪽에 대한 투심 자체가 좀 길게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금융이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잊을만 하면 불러일으키고 잊을만 하면 상기시켜주고 좀 그러면서 끌고 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주가의 어떤 흐름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극히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은행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자금이 특별하게 많으시거나 정말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겐 좋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고민을 해보면 저는 요새 증권주들은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 뭐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다수가 미국 증시를 하잖아요. 네네. 미국 증시를 통해서 증권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 부분도 이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거래량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것들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가 좀 살아나고 그러면 저는 은행주들보다도 단기적으로는 증권주들에 대한 어떤 매기세도 괜찮게 흘러갈 수 있다. 어제 장중 수급 특징을 보니까 다수의 증권주들이 수급 종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은행주도 좋지만 증권주들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은 은행 정권 쪽은 배당은 잘 줍니까? 배당은 주는데 네. 참 배당을 또 많이 주면 본주가 많이 밀리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그래요? 주가 네. 수익률을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배당 받다 마이너스를 했을 보면은 때 또 주가 떨어지고. 이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나 싶은 좀 경우도 좀 있어서요. 저는 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당을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 2633포인트입니다. 어제 2620선 회복이 되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세가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네요. 코스닥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77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주가 140달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8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반도체 섹터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삼성전자 호가가 1% 상승 예상되고요. 6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도 2.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92,000원.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0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 예상되죠. 호가 104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가 0.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46,500원. 기아가 지금 1% 가까이 좀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99,600원. 셀트리온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KB금융 오늘 1.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95,400원. 포스코홀딩스는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까지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리가캠바이오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가 124,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좀 상승을 보여주다가 어제장에서 좀 1.7% 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재차 좀 반등을 시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좀 투자에는 다소간에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운데 엔캠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98,500원, 클래시스 0.8%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예상 체결가는 6만 원. 휴질 요즘 흐름 좋죠. 오늘 1.6% 강세 예상됩니다. 호가 277,500원. 삼천당제약은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39,900원. 리노공업 역시나 이제 반도체 섹터 오늘 또 강세가 예상되는데 역시 2% 분위기에 동조할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 204,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반도체 섹터가 과연 또 시장 상승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네, 네. 그렇죠. 찍어야 되는데 2,640원. 뭐 들어가든 말든 간에 오늘쯤은 찍어줘야 되는데
예. 그리고 환율도 오늘 좀 궁금하고요. 아, 환율. 예. 또 어제 또 1,359원에 가니까 그렇게 보니 차트만 봐서는 딜러들이 때려도 안 사라지는 오파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약간 이것도 냄새 나는 물량이거든요. 당국이 또 이렇게 살짝 위에 예. 막았을 수도 있는데. 아, 외환 당국에. 예. 뭐 1,300원 깨질 듯 하면 밑에 받치고 1,300 뭐 하다못해 60원 근처만 와도 위에 막아주고 돈은 외환 당국이 다 버는 것 같아요. 1,300원에서 사고 1,360원에서 팔고. 어쨌거나 그렇게 소장님 피셜이죠. 그렇게 해서 환율 이렇게 안정적으로 몰고 가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건 내 피셜인데 네. 그렇지 않고서야 거기서 그렇게 막힐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뭐 NDF 시세도 1,360원이라는 레벨을 조금 염두에 두는 듯한데 이따가 또 하우머니 시간이 네. 하우머니가 아니고 또 오늘은 환율 주고 환율 다다 또 보니까 저희 예. 네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어. 소장님도 환율 외환 전문가신데 또 오늘 환율 출연자 계시니까. 아 요즘 왜 이렇게 부끄럽죠 자꾸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 자꾸 그러시니까. 다 알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 보니까 시장 그래도 좀 분위기가 괜찮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떨까요? 반도체 섹터 사실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어느 정도 좀 시세를 내줘야 또 코스피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일단 뭐 저는 이쪽에 대해서 오늘 조금은 더 시세가 어제 이어서 연속성으로 좀 나올 네.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어디가 이제 가장 중요할 거냐? 저는 최근에 또 핫한 게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 인더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분할해서 나온 한화? 기업이잖아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네. 이 기업이 이제 한화 정밀 기계를 100%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은 또 하이 본딩, 본딩 장비, 그러니 한미 반도체 이제 잠재적인 또 기업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오늘 만약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 같은 기업들이 한 번 더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 오늘 동시효과를 보니까 한화 인더스트리얼, 뭐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반도체 밸류 체인들은 이제 동시효과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초의 일정 부분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려면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장전보다도 장중에 외국인의 수급의 지속성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본부장님. 네. 저는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거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괜히 그냥 그거 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했는 이슈인데 네. 아까 우리 산업뉴스 자막에도 살짝 나왔습니다. 아, 영풍하고 MBK 파트너스가 네. 어쨌거나 고려아연 지분 이제 뭐 추가 확보했다 뭐 이렇게 됐는데 네. 대충 일단 어제부로 마무리는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의 핵심 내용과 그렇게 지금까지 뭐 뉴스마다 조금씩 나왔는데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요약해 주시면. 일단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승자도 패자도 없다. 대신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통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 가지고 있던 여유 자금으로 지금 공개 매수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자금을 끌어당길 대로 당긴 다음에 지금 공개 매수를 진행한 상황이라서 네.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자만 이렇게 되면 1,800억 정도를 지금 내야 된다는 뉴스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를 낼 만큼의 그동안의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주가는 이미 벌써 80만 원대 올라와 있어요. 공개 매수 때문에. 예.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내려갔을 때 그 예. 고통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이 이슈에 지금에 와서 반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에 대해서는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고려아연, 네, 그런 기업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맞지. 이걸 통해서 많이 빠졌는데 매수해 볼까? 그러다가는 계좌가 또 한순간에 다른 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쪽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크게 관심 가질 만한 이슈는 아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언론에서 언급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인데. 맞아요. 이런 건 사실 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좋을 거 없거든요. 아무 영향가 네. 없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전략이 좋을지 좀 지금 개장 앞두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장 초반부터 너무 달려드실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과연 오늘 이 11선 위에서 안착하느냐, 혹은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제 밸류체인 기업들이 연속성을 보여줄 거냐 이 네.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장 초반보다는요, 제가 계속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장 중반까지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15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콜럼버스 데이로 이제 채권 시장 휴장했고 주식 시장은 개장을 했는데 다우 지수가 43,000선을 돌파했고요.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도 올랐고요. 주요 기술주들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가 지금 138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14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좀 일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뒷받침되는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지금 0.3% 상승합니다. 2,632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0.4% 올라갑니다. 77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4% 올라갑니다. 61,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상승 탄력이 좋네요. 지금 2% 넘게 올라갑니다. 191,9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4% 올라갑니다. 400,000 8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으로 1,035,000 5천원, 현대차가 0.8% 떨어집니다. 246,500원이고요. 기아가 1% 하락으로 9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강보합 195,9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올라갑니다. 49,850원. 그리고 기아가 1% 약세, KB금융이 1% 떨어집니다. 95,900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소폭 내림세로 36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0.9% 떨어집니다. 37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거래일 연속 주가가 조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내림세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8% 상승합니다. 17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8% 올라갑니다. 85,100원이고요. HLB도 0.8% 상승하면서 68,600원, 68,800원까지 올라가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 올라갑니다. 122,6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1.5% 떨어집니다. 139,500원에 거래되면서 이 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엔캠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3% 강세로 203,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클래시스 보합, 휴젤 지금 강보합권으로 273,500원이고요. 리노공업이 1.5% 상승합니다. 20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HBM 관련주 미래반도체가 14% 급등합니다. 18,9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인 또 YC캠이 8% 강세 28,000원. 그밖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5% 강세고요. 지금 HPSP가 1.6% 상승 중이고 한미반도체도 2% 이상 상승하면서 116,300원. 그리고 DI가 5.6% 올라가고요. DIT도 2% 강세. MK전자도 1% 상승하면서 8,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테크윙, 예스티, PSK홀딩스까지 2%, 3%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HBM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쪽도 그럼 좋죠. 제주반도체가 5% 강세입니다. 14,160원이고요. AD테크놀로지도 2.9% 상승 중이고 칩셋 미디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 이상 올라갑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까지도 2%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섹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은데 지금 우리기술이 5.8% 상승하네요. 6%까지 올라갑니다. 2,280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3% 강세입니다. 19,100원 선이고요. 그밖에 BHI 그리고 우진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한전산업도 4.7% 올라가고 한전기술, 우리기술 다 1%, 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54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29억 원, 63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31억 원, 12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137억 원 매도 우입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일 정규장 마감 대비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달러 환율은 1원 10전 상승한 1,35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 환율요? 네. 뭐 지금 달러가 강한데 네. 요거 한번 보시죠. 뭐 지금 150엔 승부를 한번 보시죠. 달러엔 환율이 149.6. 그 어떻게 보면 160엔 갔다가 네. 이게 140엔 다시 깨나 했다가 딱 절반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절반에 와 있고 요걸 가지고 글쎄요. 동경 외환시장에서 딜러들이 일본 총선 결과 전에 승부를 낼 수 있을까 싶은데 뭐 여기서 고만고만하면 우리도 지금 뭐 1,360원에서 살짝 이렇게 뭔가 이렇게 냄새나는 매물이 보였으니까 네. 요 안에서 그거 하고 우리 김 본부장님 말씀이 맞네. 개장 초반에 너무 달려들지 말라 하시더니 지수가 개장 초가 고점이었나 싶기도 하고. 약간 윗꼬리 달고 내려오네요. 윗꼬리가 약간 달리고 외국인들이 일단 현물에서 사줘야 되는데 그죠? 현물에서 안 사는 외국인 모습. 입장에서 우리 증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단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보여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강하게 방어를 하려면 삼성전자를 사줘야 되는데 네.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린 대로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다 할 어떤 액션을 취해주지 않으면 예. 사실 그들 입장에서 메리트는 딱 하나죠. 예. 많이 빠졌다라는 것. 네. 하지만 이제 그것만을 가지고 포트에 삼성전자를 담는다? 저는 이제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뭔가 좀 트리거가 될 만한 좀 이슈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11선 매물을 오늘 잘 좀 소화를 해줬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62,5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 삼성전자가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SK 하이닉스를 좀 믿고 반도체 쪽은 조금은 더 이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관심 종목 이렇게 띄워놓은 것 중에 재룡전기가 62,500원이라는 시세가 딱 보이는데 삼성전자 62,500원을 언급하시네. 우리 본부장님 뭐 두루두루 이렇게 섹터별로 다 그거 하시니까 궁금했던 거 오늘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쪽 전선 전력 설비 이거 다시 한번 불붙을 날이 언제일까요? 요새 또 언급들이 없던데. 지금도 봐야 된다라고 지금도 생각이 봐야 들어요. 된다. 일단 오늘 지금 동시효과부터 지금 장 출발하고 나서 의외로 강한 쪽이 원전주다라고 아마 다들 느끼실 지금, 것 같거든요. 원전주. 두산에너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구글이 미국의 소형 원전 기업과 계약 체결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강한데 결국 이제 미국도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건 이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네네. 그들 기술력을 다 확보한 상태라서. 예. 하지만 만들고 나서 그거를 어떤 전기로 어떤 전력으로 돌아갈 거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서서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고 네. 가장 빠르게 증설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어떤 수주 잔고가 몰렸던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그동안에 가장 강했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그 뒤에 후발주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이제부터는 HD 현대 일렉트릭보다 주가가 올라간다면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 저는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증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니까.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고압 변압기 기준이거든요. 네네. 이제 고압 변압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송전망, 배전망 이것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LS 일렉트릭이라고 저는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계좌의 상황에 따라서 저는 종목을 좀 고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소형 변압기를 보신다면 저는 재룡전기까지 꼭 한번 체크를 해서 4대 기업, 그러니까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재룡전기는 변압기 쪽에서는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저는 만약에 제가 포트에 이 기업들이 없다면 저는 오늘 기준으로는 LS 일렉트릭 한번 저는 관심 있게 좀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만 보실 게 아니라 전선주들까지 저는 꼭 보셔야 된다는 전선까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력 설비가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따라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중국에서 경기 부양,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네. 계속 부양의 의지는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전력기기 인프라의 투심을 살려줄 거냐? 그게 아니라
경기 부양 이야기가 나오면 원자재 가격이 요동칩니다. 네. 그러면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에 굉장히 또 밀접하게 또 반응을 했었던 그러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우호적인 변동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지금 대한, 대원, 가온전선 이쪽들이 좀 생겨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히려 전선주들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가는 말에 올라탈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은 여전히 변압기 쪽은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그리고 제가 개장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네. 오늘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중소형주도 괜찮거든요. 이쪽까지도 한 세트로 저는 보셔야 된다. 예. 그냥 전력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력이 가는데 내가 이걸 놓쳤다 하면 그 뒤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전선이니까 전선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내가 반도체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 보느라 전력 놓쳤고 전선도 놓쳤다? 그럼 또 그 뒤를 따라가는 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이니 이런 어떤 흐름을 알고리즘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저는 매매 전략에 녹여내시는 게 지금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중국 부양책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뭐 이래저래 인민은행이 1탄, 그다음에 뭐 중국 발전개혁위원회가 2탄, 그다음에 중국 재정부장이 지난 토요일 날 주말에 뭐 기자회견 방식으로 3탄, 3세판을 했는데도 알맹이가 없다. 그리고 돈을 보여달라. 그렇죠. 근데 돈이 없다. 네. 이런 차원에서 실망인데 부양책 얘기 나왔을 때 제일 뭐 우리 쪽에서 그거 수혜주 했던 게 좀 안타까웠던 게 뭐 좀 부사가 그렇습니다. 고작 화장품이었어요. 맞아요. 예. 자, 근데 지금 다시 또 힘을 못 써요. 이쪽은 어떻게? 일단 화장품주들은 그들의 수출 데이터만 놓고 보면 여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네, 수출 데이터를 네, 봐서도. 네. 근데 이제 수출 데이터를 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은 여전히 중국 쪽이 아닙니다. 일본, 유럽, 북미 쪽의 어떤 판로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 네, 툴을 네. 기준이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아, 이들은 이제 다시 보려면 조금 더 우리가 신뢰를 보여준 다음에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사실 중국, 인도 시장 잘 안 믿거든요. 네. 이들은 한다 해놓고 안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대한 흐름을 좀 너무 심도 있게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북미 쪽에 대한 매출 어떤 팔로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화장품처럼 덜 오른 쪽, 바로 톡신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4기업 있잖아요. 휴재, 메디톡스, 대웅제약. 대웅제약, 파마리서치. 예. 이쪽을 저는 보시는 게 맞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톡신 같은 경우에는 뭐 비만 치료제 연결될 수 있는 게 살 빠지면 리프팅 해야 된다. 처지는 것도 리프팅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서 대신에 이제 휴젤과 메디톡스가 이번에 소송 결과가 나왔잖아요. 휴젤의 승인데 저는 사실 휴젤이랑 메디톡스보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더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순위는 휴젤이었지만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대웅제약이 압도적으로 휴젤과 메디톡스를 지금 이겨냈습니다. 매출을. 그 이유는 미국에서 나보타가 정말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국 관련해서는 좀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여전히 강한 미국 쪽 매출 가지고 있는 톡신 쪽을 보자. 그렇게 된다면 대웅제약이 어떻게 봤을 때 지금 가장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전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민랭크 들어오기 전에 제가 또 궁금했던 거. 이번에 무슨 뭐 로보택시 공개한다고 했지만 또 관심을 끌었던 게 그 뭐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예, 그거 옵티머스. 나와가지고, 그 뭐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차 트렁크에서 뭘 물건도 끄집어내고 하는데 저는 하다못해 그 4kg짜리 그 쌀이라도 들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한데,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우리 로봇주가 또 안 움직여요? 로봇주들은 우리에게 말만 있었습니다. 잘 할 거야. 잘 만들어낼 거야. 그런데 상용화된 제품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상용화가 지금 가장 가까운 것은 삼성의 고작 보핏입니다. 그러니까 예. 로봇주들이 다 움직이지 못하고 보핏 관련주 일부만 지금 시세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주가의 현재 위치는요. 네. 지금 실적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그러니까 없다.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지 기대감만 가지고 이번에 로봇주가 관심을 받으니까 올라갈 거야, 랠리가 나올 거야. 저는 이거는 이제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대신에 가장 현실감 있는 것은 보핏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른 종목군들보다 시세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쪽을 저는 살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로봇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정말 좋은 성과를 보이겠지만 딱 눈에 띌 만한 어떤 상용화 시점이 되지 않는 이상 네. 지금의 주가는 아직까지도 고평가 밸류에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도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시세를 내주네요. 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조선주는 사실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좋게 보는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상반기부터 아마 많이들 상반기부터. 좋게 예, 보셨을 예. 것 같은데 예, 네. 어때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신조선가가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 레벨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한참 잘 나갔을 때가 2006년, 2007년도인데, 2005년, 2006년도인데 그때만큼 지금 신조선가가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면 주가도 그때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15년, 20년 동안 바뀐 게 사실 신조선가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올라갔고 후판 가격도 올라갔고 그래서 그때만큼 랠리가 안 나오는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수주잔고 레벨단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수가 필요 없습니다. 뭐 중국에 뭐 200대, 300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고작 50대, 60대 만들었냐 이런 뉴스에 반응할 필요 없어요. 50대, 60대 만들어도 그 선박의 종류가 고부가 가치 선박이면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주로 상황인데 LNG 선주. LNG 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조선주도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여전히 랠리 사이클 충분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준은 HD 한국조선해양을 조선 빅4에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좀 보실 분들은 삼성중공업까지도 괜찮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 조선주도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이기보다 한번 방향 정해지면 그냥 쭉 가는 상황을 연출을 하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LNG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조선기자재 하면 본행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뭐 한국가봉, 동성하인텍. 예, 근데 예. 요새는 이들 그렇게 시장에서 큰 관심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게 세진중공업. 그러니까 세진중공업은 LNG, LPG 대형 탱크를 만드는데 이 선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현대 밸류체인에만 걸려 있었는데 최근에 삼성 밸류체인까지 걸리면서 삼성중공업에도 지금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기자재를 보신다면 저는 세진중공업까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증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양 지수 모두 상방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9% 올라갑니다. 263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0.82% 상승하면서 현재 776선에서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다시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633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기관이 202억 원 순매수, 개인 역시도 208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도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88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소폭이지만 19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 홀로 310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상위 업종 확인하시죠. 오늘은 비철금속과 조선, 기계업종이 상승률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출판과 자동차, 은행 업종은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가 강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미래반도체가 14.29%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18,950원이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5% 가까이 올라갑니다. 18,4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YC캠과 IMT 2%대 상승세 보여줍니다. YC캠이 19,790원, IMT가 1,2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KC텍도 3.01% 상승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39,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HBM과 함께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상승세 기록 중인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제주반도체 5.14%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4,050원이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1.6% 가까이 올라가면서 13,410원, 넷패스 아크도 1.67%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3,98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칩스앤미디어와 에이펙트도 1% 넘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오늘장에서 올라갑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업인 카이로스 파워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원전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우리 기술이 4.8%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2,255원이고요. 우진엔텍이 3.17% 상승하면서 1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너토크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토크가 2.89% 상승하면서 6,050원이고요. 한전산업이 2.78% 오르면서 13,310원. 더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2.92% 상승하며 현재 거래가 19,01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점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건조하지 않는 벌크선 교체 발주 물량이 중국의 도크를 채우면서 국내 조선소가 컨테이너와 탱커를 수주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증권가의 분석이 나온 영향입니다. 조선주 내에서는 HD 현대미포가 5% 넘게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0만 5,8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4.47% 강세로 거래가 19만 3,900원. HD 한국조선해양이 5.8% 상승하면서 19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중공업이 3%대 강세로 1,1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2.61% 상승하면서 31,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분위기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업종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도현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미국 대선이 한 3주 정도 남은 가운데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분쟁이나 러우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관련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최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층 이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지지율 흐름을 살펴보시면 미국 흑인 유권자들의 해리스 지지율은 78% 정도 되는데 이는 2020년도에 대선에 있었던 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었던 90%, 그리고 2016년 힐러리였던 92%보다 확연히 낮은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리스가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에 소수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핵심 경합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동 지역도 문제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된다는 비판이 일면서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탈중앙화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56%를 넘어서 두 달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지원을 줄이게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종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관련돼서 보실 종목은
바로 SY 스틸텍과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 SY 스틸텍은 건축자재인 데크플레이트 전문 기업입니다. 모 회사인 SY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현지 업체와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SY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SY의 자회사인 SY 스틸텍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SY 스틸텍은 대주주의 보유 지분율이 크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한번 염두를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업인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현대 에버다임은 유압기계 그리고 차량 중량비 전문 기업으로 현대백화점 그룹의 지주사로 잘 알려져 있는 현대 GF 홀딩스가 모회사입니다. 현대 에버다임의 주요 제품은 콘크리트 펌프트럭 그리고 타워 크레인 등 중장비 차량 등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현대 에버다임의 유압기계 부분과 타워 크레인 등 이러한 건설 장비 부분의 어떤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차량 부분에서도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그래도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부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등의 금융주들과 ASML, TSMC, 넷플릭스 등의 빅테크 기술주, 그리고 P&G 등 대표 소비재 기업 등이 실적 발표를 시작하면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소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과 그 밖에 중국의 GDP 등의 실물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10월 16일 재보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금수세 폐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 주간 국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벤트들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달러 환율이 1,350원, 오늘 1,358원 선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러 옌, 달러 위안 등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달러와 엔화, 위안화 등의 흐름을 짚어보고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조 의원님 지금 이제 환율 한번 짚어보려고 저희들이 또 모셨는데요. 한 번쯤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월 FMC 이제 이른바 연준이 B컷을 단행했던 게 9월 17, 18. 9월 18일 날 수요일 날 단행을 했고 우리는 그때 16, 17, 18 추석 연휴 하고 와서 딱 목요일 날 출근해서 이제 연준 발표 B컷이네 이제 하고 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네. 그 추석 연휴 전에 우리가 1,329원 50전이었거든요. 종가 네, 기준으로.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FMC 보고 나서 잠시 좀 뭐 한 37원 갔다가 그다음에 9월 말에 1,303원. 그런데 지금 이게 1,358원. 네. 환율이 오히려 가파르게 올라요. 미국이 금리를 50bp나 네. 내렸어. 네. 그러면은 달러가 약해질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금리도 이상합니다. 미국채 수익률이 네. 9월 17일 날 3.6인데 10년물이 지금 4.1이면은 오히려 50bp
국채 수익률이 올랐어요. 네, 연준이 50bp 금리를 내렸는데 시장에서는 금리가 50bp 오르고 네. 좀 이거 네.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이제 글쎄, 시점이 예. 아마 10월부터 좀 10월부터예요. 두드러졌던 네. 것 같아요. 저희가 10월 달에 가장 확인했던 지표가 뭐였냐면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결국에는 이 미국의 9월 고용 지표가 10월에 발표가 됐는데 이 9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 미리 50bp 인하를 했고요. 그러면은 달러화가 약세가 되는 흐름은 결국에는 금리는 내려가고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을 경우에는 이제 달러화가 약세가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은 경기가 좋은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니까 오히려 경기가 굉장히 개선된다.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보면서 오히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10년물도 마찬가지로 보통 10년물은 이런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물가를 따라가기보다는 경제 성장률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고용 지표도 괜찮고 물가도 지금 완화되는 상황에서 50bp라는 비컷을 단행하고 또 11월, 12월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미국 경기는 이제 침체 가능성을 거의 안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경기가 조금 슬로우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경기가 더 살아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주요 선진국을 저희가 상대적으로 달러를 보려면 다른 통화를 봐야 됩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유로화 그리고 엔화 그리고 다른 뭐 캐나다나 뉴질랜드가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국은 경기가 좋고 개선되는 모습인데 다른 지역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어요. 미국보다 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다른 국가의 약세 그게 달러의 강세를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총리가 좀 바뀌면서 엔화 약세를 좀 유도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이것도 달러 강세를 견인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도 좋고 또 다른 주요 상대국 선진국들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금리 차가 좀 확대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옌 잠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달러 옌도 보니까 9월 중반에 한 139, 그래서 지금 149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옌 약세 어느 정도까지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일단 엔화 같은 경우는 예. 점진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강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페드는 계속 금리를 인하를 할 거고요. 또 일본은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일 금리 차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엔화는 강세 요인이 맞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런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시바 총리가 엔화를 약세를 유도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너무 이르다. 그리고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이런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고 엔화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뭐 엔화 약세가 유지될 수는 있다고 해도 그 룸이 크지는 않는다. 한 150엔 정도 이상까지는 가겠지만 뭐 160엔까지 예전에 봤던 그런 엔화 초약세를 보고 있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페드의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되기 때문에 미일 금리 차는 점진적으로 좀 슬로우하게 축소가 되면서 엔화의 약세 기조도 조금씩 좀 잦아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엔화가 약세를 다시 보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도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초저금리라고 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다라는 비유가 강했다면 지금은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는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하느냐, 올해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언제 하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이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지 않는 한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기는 어렵고 또 매력적이기 어렵기 때문에 뭐 예전 같은 급진적으로 뭐 다른 투자 상대국들을 급락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엔화가 급진적으로 뭐 강세를 보인다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 일본 총선 이게 10월 27일 이제 중의원 해산하고 27일 날 다시 또 총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총리 바뀌고 나서 네. 과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 네. 그걸 이제 총선 결과로 확인하고 아무래도 결과가 좋으면은 좀 더 이제 자기 소신껏 정치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만약에 여전히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하고
결과가 좋다. 그러면 조금 다시 달러엔 환율 다시 하방 쪽으로 염두에 둬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정치적인 이슈는 저희가 뭐 전망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지율이 뭐 크게 좋지 않는다면 네. 뭐 하방을 조금 더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위안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처음에 이제 그 경기 부양책 1, 2, 3탄 중에 1탄 이제 민은행 주도해서 지준율 낮추고 뭐 했을 때 위안화가 확 강세로 갔어요. 달러 위안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 조 위원님의 설명 무슨 뭐 금리 차이 이런 것보다 네. 그로 인한 경제 펀더멘털의 강화 쪽을 더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문제는 요 국경절 이렇게 쉬는 동안에 네. 쉬고 나서 역의 위안화 환율이 다시 또 환율이 튀더니만 지금 다시 이번 주 시작하니까 위안은 다시 약세로 돌고 있어요. 네. 위안은 어떻게 중국 당국은 어느 쪽을 원한다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중국 당국은 이제 네. 중국의 위안화가 너무 크게 강세를 보이는 것은 좀 염려를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고 네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 의존도가 뭐 내수도 분명히 있지만 이 수출에 대한 부분도 좀 크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부분들은 좀 저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중국의 정책의 핵심은 이제 수출보다는 조금 더 자국의 부양, 내수의 부양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좀 재정 정책을 좀 많이 확대하려는 의지가 좀 강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좀 침체되는 부분을 막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조금 더 우선순위가 이제 좀 더 내수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런 위안화가 조금 강세 압력을 받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조금 재정 정책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다시 내려온 부분인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안화의 흐름은 약간의 약보합 정도 지금 7위안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선에서 조금 아래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강한 재정 정책이 저희가 막 얼마 정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가 일단 높고 그 이후에 수출에 대한 부분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상하단이 막혀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ECB 통화정책회의 예정되어 있잖아요. 어떨까요? 사실 이제 여기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또 뭐 달러라든지 유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시그널들을 좀 저희가 포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ECB 같은 경우는 아마 10월 달 추가 금리 인하 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뭐 미국도 지금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50bp 컷을 했던 상황에서 유로와 ECB가 이제 물가만 상황을 보고 또 실업률만 좋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10월 그리고 12월 두 번의 뭐 금리 인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미국과 이제 유로와의 이제 경제 차이를 봐야 되는데 뭐 독일이라던가 뭐 실업률은 좋지만 결국에는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미국과 이제 유럽 간의 이 경제 차이로 인해서 달러 강세 그리고 유로화 약세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음 증시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종합적으로 그럼 우리 조 의원님 보시기에 이 달러 강세가 지금 앞으로도 한동안 더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달러 강세가 조금 나오더라도 이제 1,38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 좀 룸은 올려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유로화 약세, 금리 인하가 저희 ECB에서 예상되어 있고 또 엔화 약세, 아무래도 이제 총리 뭐 정치적 이슈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뭐 10월까지는 달러 강세 기조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1,380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11월 5일에 대선도 있잖아요. 미국의 대선이라는 큰 불확실성 요인 그리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1,380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 1,380 같으면 이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아주 살떨리는 환율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편안해져 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막 1,300원을 넘어가면 굉장한 워낙 위기감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워낙에 미국으로 달러의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에 다 공장을 짓고 모든 걸 다 미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달러와 원달러 환율은 레벨업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1,200원대가 지금의 1,300원대고 뭐 예전에 1,100원대가 지금의 1,200원대고 이렇게 조금 100원씩 올려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 질문 하시겠어요?
이제 지금 미국 어닝 시즌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일단 뭐 금융주들 실적 발표,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열었고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떨까요? 지금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 이미 많이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보다는 좋을 거다라는 기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은 호재 모멘텀이에요. 예. 보통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뭐 그렇게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2분기 실적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변동성 요인이 뭐냐면 바로 테크 섹터이죠. 아무래도 AI주 같은 경우는 워낙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실적을 서프라이즈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수요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그 어떤 숫자가 나와도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3분기 같은 경우는 이 테크주들의 실적 불확실성은 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은 좋았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금 조달이나 그런 비용단에서 좀 많이 개선이 됐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증시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투자은행 쪽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뭐 시작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테크랑 커뮤니케이션 섹터, 빅테크 기업 중심의 실적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완전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한은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추가 인하 연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저희는 일단 금리 인하가 그렇게 가파르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부동산 시장 그리고 가계 부채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예.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뭔가 빅컷이라던가 금리 인하를 빠르게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한국 경기의 내수가 좀 부진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뭐 추가적인 인하보다는 내년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조금 가계부채나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민감도를 좀 더 지켜보는 입장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대선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초박빙이잖아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미국 주식 투자 전략 예. 담당인데 11월 5일까지 뭔가 적극적으로 한 섹터나 한 산업별로 투자 전략을 권유하지 않는 이유가 11월 5일에 대선을 좀 보고 가자 아니면은 적어도 10월 말쯤에 지지율을 보고 전략을 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 현재까지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10월 1일 부통령 토론회 이후부터는 지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레드웨이브 소위 말해서 대통령도 이제 공화당, 상하원도 모두 공화당 레드웨이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뭐 트럼프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런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결과는 저희가 좀 아직까지는 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지수단으로 투자를 하고 오히려 산업별 전략은 뭐 10월 말쯤에 트럼프 트레이드를 하든가 아니면 해리스 트레이드를 하든가 이런 쪽으로 좀 나눠 가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조 의원님께서는 이제 상하원까지 의회까지 공화당이 지배하는 레드웨이브까지도 전망하신다고 했는데 좀 전에 나왔던 뭐 트럼프 48, 해리스 50, 미국의 주가 50개고 연방인데 아마 제 짐작컨대 미국 내에서 여론조사라는 게 수천 개가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예, 그걸 갖다가 저렇게 48대 50이라고 단칼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잘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지금 경합주에서는 거의 뭐 트럼프 우세가 네. 심지어 미국의 메인스트림에서까지도 보도될 정도니까 이건 진짜 까봐야 하는 겁니다. 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만 안 당하는 게 중요해요. 네. 벌써 3차 시도까지 나왔다고 뭐 그런 얘기인데 무서운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불확실성 커지잖아요. 나 좀 군용기 좀 타고 다니고 좀 이렇게 군용기 좀 보호를 좀 해주라 했더니만 그거 갖고도 말이 많죠. 지금은 아직까지 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한참도 예측이 한참도 쉽지 않은 예측 안 상황이죠. 되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조 의원님께서 미국 투자 전략
쪽으로 그거 하시니까 진짜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장이 조금 어려운 레벨에 왔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네. 오늘도 이거 보세요. 지금 2600 올라섰나 했고 가는 김에 조금 더 한 2645까지 가나 싶었는데 또 지수가 여기서 또 흔들리고 뭐 외국인한테 외국인 수급에 흔들리는 양상인데 지금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전략을 한번 좀 네. 예. 저희가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릴 때 미국과 이제 한국은 완전히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조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 레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국 경기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금리 인하 한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수혜주 중심으로 지수의 레벨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단의 ETF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금리 인하 수혜 섹터인 뭐 금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산업재라던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섹터가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경기가 부진하고요.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크주들이나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 레벨단에서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은 개별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또 한국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좋으면 한국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헬스케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한국 고유의 모멘텀이 있는 밸류업 관련주, 은행주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뭐 헬스케어 그리고 은행주 정도로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AI 모멘텀이 좀 받아야 되는데 AI 같은 경우는 수요는 견조하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이 12월까지 모든 계약 체결을 다 마쳤기 때문에 수요는 견조한데 이제 워낙에 이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주가로 반영되려면은 뭔가 큰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테크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 단기적으로 뭔가 업되기보다는 조금씩 낮을 때마다 매수를 하다가 좀 내년도나 아니면 연말쯤에 가서 이제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좀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면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좀 보합권으로 상승폭이 좀 많이 축소가 됐네요. 예, 그러네요. 뭐 크게 급락을 우려할 장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뒷심이 아쉬운 그런 장이에요. 네, 개걸음 장세라고 하죠. 거의 이 깨. 꽃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꽃게. 개걸음.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리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